한국이라뇨. 그 모방의 나라에서 대체 뭘 배울 수가 있는데요? 한국의 대기업들은 모두 심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요. 여기 미국 CNN의 사무실에서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는 절대 취재를 갈 수 없다며 빌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이 여성은 결국 한국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어떠한 광경을 보자마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한국에 남겠다고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대체 이 여성은 무엇을 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윌슨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국인 CNN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죠. 기자라면 모두가 꿈꾸는 곳이지만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큼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니까요. 물론 저 또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저를 흔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저는 한국 사람들을 너무나도 싫어하거든요. 한국을 싫어하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건 스탠포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한국계 동기 제시카 김은 저의 최대 라이벌이었죠. 저희는 항상 서로를 경계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수석을 놓고 경쟁하던 어느 날 제시카가 저의 취재 계획을 똑같이 베껴 교수님께 제출한 걸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분노에 차서 제시카에게 따지자 그녀는 오히려 제가 베꼈다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결국 진실이 밝혀져 제가 수석이 됐지만 그날 본 제시카의 뻔뻔함과 체면을 중시하는 태도는 제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을 의도적으로 피해가며 살았어요. 그러다 취업 후 처음으로 중국 CNN 주재원 기자가 되었을 때 베이징에서의 첫 기사가 K-팝의 역습이었던 건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현장 취재를 위해 찾은 이른바 한류스타의 콘서트장. 성형으로 획일화된 외모, 기계처럼 맞춘 안무, 실체 없는 컴퓨터 사운드. 그 자리에서 저는 확신했죠. 역시나 한국은 가짜를 파는 나라라고 말임낫.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18년에 있었어요. 바로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화재 사건을 취재하면서였죠. 당시 현지 노동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실적과 체면만을 중시하며 안전은 뒷전이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저는 취재 과정에서 한국 관리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직접 목격했고 자료 요청은 매번 거절당했죠.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치가 떨릴 정도였어요. 한국이요? 모두가 과대 포장의 달인들이죠. 결국 저는 이후 10년간 의도적으로 한국 관련 취재를 피했습니다. 엮이는 것조차 너무나도 싫었거든요. 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들을 마주할 때면 저의 과거가 떠오르기도 했고요. 때문에 저는 10년 동안 중국의 인권 문제, 일본의 경제 위기 등 수많은 특종을 발굴했지만 한국 관련 기사는 단 한 개도 없었어요. 누군가 한국의 IT 기술이나 문화를 칭찬할 때면 저는 비웃곤 했죠. 결국 남의 것을 모방한 가짜일 뿐이라고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집을 만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이죠. 사라, 이번엔 어쩔 수 없어. 12시간 전 편집장실에서 마이크는 평소와 다른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알라 기자의 깊이 기대 앉아있던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책상 위 모니터에는 대만 해협의 군사 긴장 상황을 전하는 속보가 떠 있었죠. TSMC 취재가 무산됐어. 대만 정부가 외신 취재를 전면 통제하기로 했거든.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6개월간 준비해온 글로벌 반도체 산업 지형도 변화 특집. 이 기획은 제 경력의 정점이 될 터였으니까요. TSMC의 독점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을 파헤치는 그런 특종이 될 예정이었어요. 대신에 삼성전자를 취재해줘야겠어. 예상했던 최악의 한마디가 결국 나오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제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본 마이크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알아, 내가 한국을 싫어한다는 거. 하지만 이건 내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문제가 아니야. 너는 기자잖아. 마이크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지형이 재편되고 있어. TSMC의 독점이 무너지고 미중 기술 패권 다툼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지. 누군가는 이 현장을 기록해야 해. 하지만 마이크, 삼성은 넌 중국과 일본을 모두 경험한 유일한 기자야. 베이징에서 10년, 도쿄에서의 수많은 취재, 반도체 산업의 복잡한 이해관계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아시아 전문가로서 내 평판은 이미 확고해. 마이크가 제 앞에 와서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호했어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삼성을 불신한다는 거야. 오히려 좋아. 더 날카롭게 파고들 수 있잖아. 그들의 기술력이 정말 TSMC를 넘어섰는지 과대 포장된 허상은 아닌지 저는 속으로 욕설을 삼켰습니다. 마이크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을 불신하고 혐오하는 만큼 더 철저하게 파헤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겠죠. 게다가 이번 특집이 성공하면 워싱턴 본사 발령도 기대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권하던 자리였죠. 사실상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3일이면 충분할 거예요.
저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 비행기 티켓은 내가 준비했어. 그리고 미안하지만 내일 가야 해. 네? 내일이요? 폭설이 예보됐거든. 45cm래. 더 늦으면 공항이 폐쇄될지도 모르니까. 사무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분노와 체념, 그리고 야망이 뒤섞인 채 마음 한구석에서 요동쳤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적어도 이 취재로 한국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일기예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45cm의 폭설이 예보되어 있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마침내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고 저는 비행기 안에서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목부터 정했죠. 생각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과대포장된 신화의 붕괴, 한국 반도체의 실체? 라고 말이죠. 물론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한국 여정이 저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이죠.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45cm의 폭설이라 사실 이보다 더 좋은 소재가 있을까요? CNN 특파원으로서 10년간 꿈꿔왔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아시아의 맹점을 파헤치는 특종 기사, 그것도 한국의 민낯을 드러내는 결정타가 될 터였어요. 반도체가 아니어도 충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의 한국 사람들의 이기심과 무질서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죠.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기온은 영하 3도, 시간당 3cm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창밖으로는 하얀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죠. 착륙을 시도하는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고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은근히 기대에 부풀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줄 건 분명 허둥대는 모습일 테니까요. 완벽해. 이 장면으로 시작하면 되겠어. 하지만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한 순간부터 모든 게 제 예상을 뒤엎고 말았습니다. 완벽한 제설 작업, 일사불란한 승객 안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재난 정보. 제가 쓰려던 기사와는 정반대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게다가 입국장에서 저는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베이징에서 경험했던 폭설 때와는 전혀 달랐죠. 도쿄의 정교한 시스템과도 달랐고요. 이건 뭔가 다른 거였어요. 현재 공항철도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다만 폭설로 인해 배차 간격이 5분에서 7분으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이어지는 안내방송.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교통 상황. 머릿속이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스탠포드 시절부터 쌓아온 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공항철도에 올라 서울 도심으로 향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무질서할 것이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열차 안은 마치 도서관처럼 조용했어요. 승객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죠. 누군가 기침을 하자 주변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는 모습에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느껴졌어요. 다음 역에서 환승하시는 분들은 왼쪽 출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승 통로에서 제설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우측 출구는 임시 폐쇄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승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자율적인 질서. 이건 분명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죠. 가슴 한켠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분명 이례적인 상황일 거야. 그래, 그냥 운이 좋은 걸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칫했어요. 옆자리에 한국인 승객이 자연스럽게 건넨 말 때문이었죠. 혹시 서울역에서 내리세요? 지금 1호선이 지연되고 있어서 4호선으로 우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런 친절은 제 편견 속에 없던 거였어요. 그의 표정에는 어떤 거만함도 과시하려는 의도도 없었죠. 순수한 배려였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도쿄의 정중한 친절과도 달랐고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태로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제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아시아의 무능한 재난 대처라는 제목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로는 한 줄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쓸 수가 없었죠. 제가 보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역사 밖으로 나가자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45cm의 폭설은 분명 심각한 재난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목격한 건 재난이 아닌 질서였고 혼돈이 아닌 시스템이었죠.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10년간 품어온 한국에 대한 확신이 단 몇 시간 만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취재는 이제 겨우 시작인데 제 편견부터 무너지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하얀 눈발 속에서 제 마음속 단단했던 편견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낯선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직은 모르는 거야.
주문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이미 제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체크인을 하면서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갑자기 요란한 알림음이 울렸어요. 수도권 지역 대설주의보 발령, 시간당 5cm 이상의 강설 예상, 재난 문자였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속한 알림이었죠. 더 흥미로운 건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SNS에서 실시간 검색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 폭설, 실시간 교통 상황, 제설 현황. 호기심에 하나씩 클릭해보니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남역 9번 출구 계단이 미끄러워요. 모두 지하도로 우회하세요. 신림역 주변 제설 작업 중입니다.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에요. 시청 앞 버스 전용차로 통제 중. 우회도로 정보 공유합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베이징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그곳에서는 모든 재난 정보가 관영 매체를 통해서만 흘러나왔죠. SNS에서 재난 관련 키워드는 즉시 검열되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보 공유는 엄격히 통제됐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니.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시민들의 제보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확했어요. 사진과 영상은 물론 GPS 좌표까지 첨부돼 있었죠. 도쿄에서도 이 정도의 자발적인 정보 공유는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이런 자발적인 정보 공유는 대부분 혼란만 가중시키기 마련이니까요. 이거 다 가짜뉴스 아닐까? 저는 기자의 본능으로 현장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호텔 프런트에서 우산을 빌려 밖으로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시청 앞. SNS에서 가장 많은 제보가 올라오는 곳이었죠. 10년간의 특파원 생활이 만든 의심의 눈초리로 저는 하나하나 제보를 확인해 갔어요. 강남역 9번 출구의 미끄러운 계단, 신림역 주변의 제설 작업, 시청 앞 버스 전용차로 통제. 놀랍게도 모든 정보가 정확했습니다. 단 하나의 과장도 거짓도 없었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상가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가게 앞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왜 직접 제설 작업을 하시나요? 제가 물었더니 상가 주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는 일이고요. 그의 말에는 어떤 과시나 허세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시민의식이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정부나 언론사의 통제는 없나요? 제 질문에 상가 주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통제가 필요하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건데.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답이었죠.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또 다른 발견이 있었어요. 역사 입구에서 한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SNS 제보자 중 한 명이었죠.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시나 봐요. 네, 퇴근길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았으면 해서요. 아, 방금 영무원님이 공지했는데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멈췄대요. 이것도 빨리 알려야겠네요. 그의 SNS를 보니 팔로워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죠. 왜일까요? 제가 궁금해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할 수 있잖아요. 저도 다른 분들의 제보 덕분에 출근길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시청역에 도착해보니 SNS의 제보들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설 작업이 정확히 게시된 위치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의외로 정보도 정확했죠.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 미끄러질 뻔하면 서로 부축해주고 제설 작업자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는 모습도 보였어요.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잠깐만요. 혹시 외신 기자신가요? 한 시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알아챈 모양이었어요. 네, CNN 특파원입니다만. 아, 그러시구나. 혹시 저쪽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하는 모습 보셨나요? 그것도 취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취재하러 왔다는 걸 이 시민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순수한 제안에 묘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시민이 알려준 곳으로 가보니 정말 10여 명의 시민들이 삽을 들고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인근 회사 직원들이었죠. 점심시간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삽을 들고 서 있는 제게 한 시민이 다가왔어요. 기자님,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죠? 네, 솔직히 충격적이에요. 제가 있던 곳에서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 중국에 계셨다고 했죠. 거기서는 다들 정부 지시만 기다리나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자발적인 참여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던 거죠.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CNN 특파원이, 그것도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파헤치러 온 기자가 시민들과 함께 제설 작업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하다니. 사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그 순간부터 취재 대상이 아닌 참여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SNS로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 제설 작업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뉴스구나라고 말이죠. 통제 없이도 질서가 유지되고 강요 없이도 시민의식이 발현되는 모습들이 말입니다. 이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휴대폰 속 타임라인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현장 상황, 서로를 걱정하는 따뜻한 댓글들, 그리고 제가 올린 게시물에 달린 수많은 감사 인사들. 베이징에서라면 즉시 삭제되었을 정보들, 도쿄에서라면 공식 채널만을 기다렸을 시민들과 서울은 달랐어요. 통제 없이도 질서가 유지되고 검열 없이도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는 곳.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시민의식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노트북 속 제목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그 제목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도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보니 제가 올린 현장 상황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CNN 기자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좋은 추억 만드세요. 뜨거운 것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 얼어붙었던 편견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러다 제 인생을 뒤집을 만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을 때였어요. 눈가를 닦으며 마음을 가다듬으려는 찰나 휴대폰에 또다시 알림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재난 문자가 아닌 방송국의 전화였죠. 혹시 사라 윌슨 기자님 맞으신가요? 재난방송센터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찍으신 영상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SNS에 올린 영상이 그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요. CNN 특파원이 직접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모양이었어요. 혹시 저희 재난방송센터를 견학해 보시겠어요? 한국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원래 취재 목적은 삼성전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24시간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이 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언제 방문하면 될까요? 다음날 아침 재난방송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스룸이라기보다는 마치 우주선의 관제센터 같았거든요. 이건 저희의 통합 재난 정보 시스템입니다. 센터장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벽면 가득한 대형 스크린에는 전국의 재난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정보들의 상당수가 시민들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시민들이요? 네. 저희가 개발한 AI 시스템이 SNS와 시민 제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신뢰도를 평가하고 분류합니다. 어제 기자님께서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아시죠? AI가 어떻게 정보의 신뢰도를 평가하나요? 제 질문에 센터장은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제보를 보시죠. AI는 먼저 이미지나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해요. 촬영 시간, 위치 정보는 기본이고 유사 이미지 검색으로 과거 사진이 아닌지도 확인하죠. 더 중요한 건 제보자의 신뢰도예요. 과거 제보 이력, 다른 시민들의 확인 반응 같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점수화합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삼성전자의 최신 AI 반도체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죠. 재난방송 시스템 외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도시 전체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센터장이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서울 전역의 실시간 상황이 3D 맵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빨간 점들이 전부 IoT 센서예요. 도로의 결빙 상태부터 교통 흐름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하죠. 이 센서들은 초저전력 반도체를 사용해서 배터리 교체 없이 5년은 작동한다고 해요. 화면을 넘기자 기상 예측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기상청과 연계된 AI 기반 기상 예측 시스템이에요. TSMC의 5나노 칩으로는 불가능했던 연산량인데 삼성의 3나노 칩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죠. 덕분에 예측 정확도가 30% 이상 향상됐어요. 센터 구석에는 작은 전시 공간도 있었습니다. 시대별로 발전해온 반도체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이게 시민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핵심 칩이에요. 실시간 영상 처리, AI 기능, 5G 통신, 모든 게 이 작은 칩 안에 들어있죠. 전력 소비량은 이전 세대의 3분의 1인데 성능은 2배예요. 확실히 CCTV 관제 시스템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CCTV마다 엣지 컴퓨팅용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어요. 영상을 서버로 전송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분석하죠.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구의 미디어는 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걸까요? 제 질문에 센터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문화의 차이라고 봐요. 서구의 저널리즘은 전문가의 권위를 중시하죠. 시민들의 참여는 오히려 방해 요소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아요. 재난 상황에서는 더더욱요. 그럼 한국의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네,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요. 첫째, 정보의 실시간성이에요. 아무리 많은 기자를 투입해도 시민들만큼 빠르게 현장 상황을 전달할 순 없죠. 둘째, 정보의 신뢰성이에요. AI가 분석하고 시민들이 서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정확한 정보가 걸러져 나와요.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재난 대응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지니까요. 이후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개발한 시스템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었죠. 특히 시민 참여형 모델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도 걱정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죠. 시민들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센터를 둘러보면서 저는 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써야 할 기사가 분명해졌거든요. 단순한 반도체 경쟁이 아닌 그것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기술과 시민의식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저널리즘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 혹시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센터장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제실의 한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보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시민들의 제보가 보였습니다. 그중에는 어제 제가 만났던 시민들의 게시물도 있었죠.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시민들의 참여, 의지와 만날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 거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CNN의 뉴스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으니까요. 거기서는 모든 게 통제되고 검열되고 일방향적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기술이 그것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김 센터장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디지털 민주주의, 기술과 시민의식의 완벽한 조화를 표현하는 말이었죠. 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휴대폰으로 CNN 뉴스룸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한 그곳이 이제는 왠지 구시대적으로 느껴졌어요. 거기에는 뭔가가 부족했거든요.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였죠. 택시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제의 폭설이 거짓말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널리즘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기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해. 마이크, 당신이 틀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편집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도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미래 이야기예요. 메시지를 보내고 택시에 오르려는 순간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SNS 알림이었어요. 제가 팔로우하던 서울시청 공식 계정의 긴급 공지였죠. 오후 6시경 기온 급강하 예상, 잔설 결빙 위험,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공지를 보자마자 저는 곧바로 택시 기사님께 목적지를 바꿔 말씀드렸어요. 재난방송센터에서 본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CNN 특파원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요. 그리고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역시나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시민들이 삽을 들고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 사이에서 본 낯익은 로고들이었죠. 저기 삼성전자 직원분들인가요? 파란 조끼를 입은 한 직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점심시간에 SNS로 제설 인력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보고 동료들과 함께 나왔죠. 그의 옆에는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다른 대기업 직원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비판했던 기업들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온 것이었죠. 회사의 지시였나요? 아니요. 순수하게 자발적인 참여예요. 다만 회사에서 장비와 간식을 지원해 주었죠. 우리가 먼저 나서자 경영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을 듣고 있자니 며칠 전 베트남 공장 화재 사건 취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들을 차갑고 비정한 재벌의 하수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들의 모습은 달랐어요. 어머, 저기 봐요. 누군가의 외침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아이돌 그룹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제설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제가 플라스틱 문화라고 폄하했던 연예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팬들에게 알리지 말아주세요. 다들 조용히 돕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매니저가 조심스레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미 SNS에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팬들은 현장으로 몰려들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지역에서 자신들도 제설 작업을 시작했다는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책임져요. 제설 봉사 릴레이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SNS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평소 수동적인 팬이라고만 생각했던 젊은이들이 자발적인 제설 봉사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거죠. 저희도 참여해도 될까요? 그때 귀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니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이 서 있었죠. 하지만 삽이 없잖아요? 괜찮아요. 저희는 염화나트륨을 뿌리는 일을 하면 되죠. 이미 친구들이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들의 말처럼 곧 다른 학생들이 모래주머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 역할을 나눠가며 체계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나요? 제가 묻자 한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SNS로 소식 듣고 친구들이랑 얘기했어요.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른들만 도와주란 법 있나요? 순간 목이 메었어요.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을 판단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들의 문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새 저도 모래주머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회사원들, 연예인들,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드세요. 한 할머니가 따뜻한 어묵을 건네주셨어요. 노점상을 하시는 분이었죠. 저는 몸이 약해서 제설 작업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공동체구나.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돕는 모습.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 저물어갈 무렵 거리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은 조용히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영향력은 여전히 거리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대기업 직원들도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진정성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죠.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SNS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올린 현장 사진에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세대도 직업도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순간이네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순간 뜨거운 것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한국을 재벌이 지배하는 중일 사이에 애매한 나라로 폄하했어요. 한류를 플라스틱 문화라 비난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문화의 힘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정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젊은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만들어내는 선순환, 바로 공동체의 힘이었던 거죠. 마이크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냅니다.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건 단순한 산업 경쟁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이건 문화의 경쟁력이에요. 기술과 인간성이 만나는 지점. 바로 여기 한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고 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주변을 둘러보니 여전히 몇몇 시민들이 남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섞여 들어가며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걸까?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왠지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온종일 제설 작업에 참여하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어요. 노트북을 펼치자마자 타이핑이 시작됐습니다. 기술은 진공 속에서 발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의 거울이며 문화의 결정체다. 그러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간 아시아 특파원으로 지내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중국의 성장은 권위주의의 결과물로만, 일본의 기술은 완벽주의의 산물로만 보려 했던 제 편협한 시각이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건 역설적으로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집착이 아닌 그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사회의 역동성 때문이었다. 문장을 적으며 재난방송센터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최첨단 AI 시스템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조화. 그것은 분명 어떤 정부의 강제나 기업의 전략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죠. 편집장님께 저는 당초 계획했던 반도체 전쟁 기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니, 완전히 새로 쓰고자 합니다. 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이번 취재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술과 인간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혁신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했어요. 그리고 편집장님,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서울주재 특파원직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크였어요. 사라, 정신이 나갔어? 서울 특파원이라고. 자네가 그토록 싫어하던. 네, 맞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사는 바로 읽어봤네. 정말 자네가 쓴 게 맞나?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마이크,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저널리즘이에요.
단순히 현상을 관찰하고 보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는. 하지만 자네가 보낸 기획안은 위험해. 서구 언론의 편향성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잖아.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아시아를 우리만의 프레임으로 재단하려 했어요. 중국은 권위주의, 일본은 로봇 같은 완벽주의, 한국은 그저 그들의 모방자라고만 생각했죠. 긴 침묵 끝에 마이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자네 뜻대로 해보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인가요? 자네가 쓴 기사를 시리즈로 만들었으면 해. 기술과 인간성, 전통과 혁신, 개인과 공동체, 이런 주제들을 깊이 있게 다뤄주게.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책상에 앉아 제가 메모해둔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시아의 무능한 재난 대처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재벌의 횡포, 플라스틱 문화, 모방자들의 나라 같은 편견 어린 단어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자 그 뒤로 제가 실제로 마주한 현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질서정연했던 공항, 서로를 배려하던 시민들의 모습, 첨단 기술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재난방송 시스템, 그리고 오늘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하나가 된 공동체의 모습까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 걸까?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풍경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제가 이토록 다르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문서를 시작했어요. 폭설이 녹인 편견, 서울에서 배운 3가지 교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진정한 기술의 힘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 나온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인간다움과 조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가 발전이라고 믿어온 서구의 방식만이 정답은 아니다. 때로는 질서 속의 자율이, 통제 속의 자유가, 경쟁 속의 협력이 더 나은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아시아를 우리만의 렌즈로 바라보려 했다.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 하지 않고 우리가 믿고 싶은 모습만을 보려 했다. 그러다 문득 첫날 밤 제가 느꼈던 불안과 편견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취재를 하러 왔었죠. 하지만 현실은 제 모든 예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잠잠해지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 차갑던 편견이 녹아내리듯 하늘도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저널리즘이란 무엇인지를. 그것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선입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저널리즘이다. 밖은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었어요. 첫눈이 내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걸음씩 변화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제가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지.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로운 여정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겠죠.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의 새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의 편견을 깨준 한국으로 인해 새로운 시선이 생겼으니까요. 앞으로의 저희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디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한국이 언니의 죽음을 은폐했다며 언젠가는 한국에 복수할 것이라고 소리치는 영국 최고 의사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억지로 한국에 끌려갔다가 언니가 겪은 그 비극들을 겪을 뻔했다고 하면서 한국이 갈 때까지 갔다고 소리쳤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한국에 가서 동료인 한국인 의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는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이나 영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테일러입니다. 영국군 의무감실 소속 군의관이에요. 제 소개를 들으면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곤 합니다. 6년 전 한국에서 순직한 사라 테일러 소령의 동생이니까요. 한국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고로 언니를 잃은 후 저는 한국이라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6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가게 될 줄을. 그것도 북한 군인들의 이야기를 쫓아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말을 하면 다들 엄청 놀리시죠. 이쯤 되면 제가 어떤 일을 겪은 건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건의 시작은 그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내리는 런던의 비를 바라보며 창가에 앉아 있었죠. 군 의무감실의 서류들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저는 한 장도 손대지 못한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파견 명령서 때문이었어요. 테일러 소령, 한국행 파견 명령입니다. 그때 제 상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저는 6년 전 그 비극을 떠올렸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날 제 언니 사라를 잃었으니까요. 아니, 그들이 제 언니를 앗아갔다고 해야 할까요? 에밀리, 이것 좀 봐. 응급봉합은 이렇게 하는 거야. 10살 때부터 언니는 제 선생님이었어요. 아버지의 의학 서적들을 훔쳐다가 저에게 가르쳐주곤 했죠. 언니의 작은 손이 인형에 찢어진 부분을 꿰매는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전장에서 함께 생명을 구하는 꿈을. 에밀리, 넌 내 최고의 파트너가 될 거야. 우리 함께 세상을 구하자. 저는 언니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15의 응급처치법을, 18배 기초 수술 기법을 배웠죠. 언니가 의대에 들어갔을 때 저는 고등학교 교과서보다 의학 서적을 더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성장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어요. 크리스마스 때 함께 찍은 사진, 언니의 군의관 임관식 사진, 제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축하해주던 날의 사진. 모든 순간에 언니는 제 옆에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차가운 사진들만이 제게 남았네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야, 에밀리. 다음에는 내가 꼭 와봤으면 좋겠어. 그때 언니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나라라고. 제 눈에는 그저 잔인한 나라일 뿐이었어요. 황해바다에서 언니를 구조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렸는지, 왜 잘못된 위치 정보를 전달했는지, 그들의 무능함이 제 언니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어떻게 그곳을 아름답다고 할 수 있나요? 2018년 8월 15일, 그날의 일기예보는 맑음이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당시 저는 런던 킹스 칼리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테일러 선생님, 응급실 당직 교대하셔야죠. 그때 동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는 MOD였습니다. 영국 국방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국방부에서 직접 거는 전화는 대부분 나쁜 소식이니까요. 에밀리 테일러 씨께 전달드립니다. 사라 테일러 소령이 황해 인근 연합훈련 중 실종되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응급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도, 환자들의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저 내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과 영국 해군이 합동 수색 작업을. 더 이상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공항으로 달려갔죠. 다행히 군 관계자가 준비해둔 긴급 항공편이 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악몽 같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수색 지역을 넓히고 있습니다만 위치 신호가 잘못 파악된 것 같습니다. 통신 장비의 오작동이.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들은 건 변명뿐이었어요. 제대로 된 설명 하나 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했죠. 48시간이 지나고 72시간이 지나고 결국 일주일 후 그들은 수색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테일러 씨. 이제는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인가요? 제 언니는 그들의 무능함 때문에, 잘못된 위치 정보 때문에, 늦은 구조 때문에 차가운 바다에서 홀로 돌아가셨는데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겠다고요? 지금도 그날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처음부터 구조 신호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왜 수색 범위 설정이 그토록 잘못되었는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죠. 언니가 마지막으로 보낸 구조 신호는 정확했어요. 제가 확인했다고요. 그런데 왜 엉뚱한 곳을 수색한 거죠? 장비 오작동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항의할 때마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에요. 책임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진실은 바다에 잠겨버렸죠.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에밀리, 이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주한 영국 대사관 직원이 저를 말리던 날, 저는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언니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채 저는 런던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그 후로 6년이 지났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8월이 되면 악몽을 꾸고 바다를 보면 숨이 막혀요. 그리고 한국,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라 소령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언니의 장례식에서 한국 군 관계자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잊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정말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수많은 사고 기록 중 하나로 파일에 묻어두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곳에 가서 진실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6년 전 그날의 모든 기록을, 모든 진실을, 모든 거짓말을 제 손으로 직접 파헤쳐야만 해요. 그래서 한국을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언니,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갈게.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야.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6년 만이었죠. 공항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몰라보게 세련된 건축물들과 효율적인 입국 수속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그것들이 빈 껍데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날의 기억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려왔어요. 테일러 소령님,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군 의무사령부 소속 김준호 대위입니다. 그때 젊은 장교가 또박또박 영어로 인사를 건넸죠. 그의 친절한 미소가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6년 전에도 이런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었나요? 그리고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최근 들어 북한군 귀순이 급증하고 있어 의료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테일러 소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김 대위가 제게 현 상황을 설명했어요. 귀순, 그런 단어는 제 관심 밖이었죠.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황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아, 네, 죄송해요. 계속 말씀해주세요. 김 대위의 말로는 최근 몇 달간 북한에서 넘어온 군인들의 수가 급증했다고 해요.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됐다가 탈출한 이들이라고 하네요. 그들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의료 기록이 전무한 상태라 진료가 쉽지 않습니다. 영국군의 선진 의료 시스템이 필요해요. 순간 김 대위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저였을까요? 영국에는 수많은 군의관들이 있는데 하필 이곳에서 언니를 잃은 저를 다시 부른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앞으로 소령님께서 근무하실 국군수도병원입니다. 병원 정문에 도착하자 가슴이 다시 조여왔어요. 현대식 건물 외관과 분주히 오가는 의료진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군병원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6년 전 이곳에서 언니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는 걸. 테일러 소령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사령부 건물로 향하는 동안 곳곳에서 저를 향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다들 알고 있겠죠? 6년 전 황해에서 실종된 영국 군의관의 동생이라는 걸. 북한군 의무병 출신들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매우 중요해요. 잠깐, 북한군 의무병이라고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의료 지원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 것 같았죠. 혹시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진짜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김 대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그의 답변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따져 물을 때가 아니었어요. 일단은 주어진 임무에 집중해야 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파견은 단순한 의료 지원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 사무실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6년 전처럼 맑았어요. 그때처럼 평화로워 보이는 이 하늘 아래서 과연 어떤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의무 기록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북한군 출신 환자들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죠. 영양실조는 기본이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된 상처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그들이 겪었을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그때 문이 열리고 마른 체격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다른 환자들과 달리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뭔가 의료진을 보는 듯한 전문가적인 시선이었어요. 강우진입니다. 북한군 의무병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한국어를 김 대위가 통역해 주었어요. 하지만 제가 놀란 건 그의 다음 말 때문이었죠. 테일러 소령님, 혹시 사라 소령님의 동생이신가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언니를 알고 있죠?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날 바다에서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귀가 이명을 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북한군이 언니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강우진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때 북한 잠수정에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밀 훈련 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라 소령님의 배가 어떻게 되었는지.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김 대위도 간호사도 모두가 숨을 멈췄죠. 계속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강우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황해에서는 북한군의 비밀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언니의 배를 발견했고 도움을 줄 수도 있었대요. 하지만 우리는 돕지 못했습니다. 아니, 돕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규율이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서 후회와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그는 의무병이었지만 생명을 구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죄책감이 그를 이곳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해요. 사라 소령님은 끝까지 다른 이들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순간 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계속해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어떻게 언니가 마지막까지 의연했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는지.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파병된 후
저는 탈출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사라 소령님의 동생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진료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저는 책상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죠. 6년 동안 한국을 원망했던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강우진의 사과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죠. 원망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도. 강우진 씨,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질문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 문을 잠그고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김대위는 통역을 하면서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아마도 그도 이런 진실은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특별 훈련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강우진의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어요. 북한군은 그날 황해에서 특수부대 잠수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언니의 배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상관들은 영국 군함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의료선에 관심이 많았어요. 의료선이요? 왜죠? 강우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들은 서방 국가들의 의료 기술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신 군용 의료 장비에 대해서.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설마 그날의 사고가. 네, 맞습니다. 그날의 충돌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6년 동안 저는 한국군의 무능함을 탓했는데 실제로는 북한군이 계획적으로 처음엔 단순히 장비만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라 소령님이 너무 완강하게 저항하셨어요. 그분은 환자들의 의료 기록이 담긴 서버를 끝까지 지키려 하셨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랬구나. 언니다웠어요.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상관이 너무 과격했어요. 급하게 배를 들이받는 바람에 그만. 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의무병이었지만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대요. 사라 소령님은 마지막까지 의연하셨습니다. 심지어 저희에게 당신들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언니는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나 봐요. 오히려 이해하려 했다니. 그 후로 저는 괴로웠습니다. 우크라이나로 파병되고 나서 더욱 그랬죠. 거기서 저는 보았어요. 우리처럼 의료품도 없이 전선으로 내몰리는 군인들을, 죽어가는 동료들을. 강우진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선의 북한군들은 최소한의 의료 지원도 없이 싸움터로 내몰렸대요. 부상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출하기로. 그리고 사라 소령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로.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왜 언니의 구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지, 왜 수색이 엉뚱한 곳에서 이루어졌는지. 북한군이 모든 통신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테일러 소령님, 더 있습니다. 강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죠.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수많은 북한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죠.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순간 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너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야. 이제 저는 언니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언니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언니가 했던 것처럼 그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되물었죠. 강우진 씨,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오래 기다려온 말을 드디어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시설부터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우진과의 충격적인 대화가 끝나고 저는 김대위에게 제 뜻을 전달했습니다. 의료품 없이 전쟁터로 내몰린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제 뜻을요.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잠시 병원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지금 계신 이 건물이 저희 메인 의료센터입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북한의 열악한 의료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마주한 것 같았거든요. 이건 저희가 자체 개발한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입니다. 모든 환자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죠. 저는 대형 스크린에 떠있는 생체 데이터들을 보며 자동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믿기지 않네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강우진 씨가 말한 그 의료진들. 만약 이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면. 김대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 국군수도병원은 이미 몇몇 탈북 의료진들의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이곳에서는 이미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니.
이쪽은 저희 스마트 수술센터예요. 그때 수술실 유리창 너머로 최신형 로봇 수술 시스템이 보였어요. 영국에서는 아직 시범 도입 단계인 장비였는데 이미 실전 운용 중이라니. 죄송해요. 제가 많이 오만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의료 수준을 너무 낮게 봤네요. 괜찮습니다. 대신 이제는 함께 힘을 모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대위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었죠.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시스템과 기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와 강우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어요. 우선 우크라이나에 있는 5명의 의료진, 그들과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국제의료지원단을 통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과 전문의 박민호 선생은 지금 가장 위급한 상황이에요. 저는 메모를 시작했어요. 한 명, 그들을 구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김대위님, 혹시 국제의료지원단과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UN 산하 의료지원단과 협력 채널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의료품 지원 명목으로. 그렇게 김대위님과 저는 대화를 이어갔고 계획이 구체화되어 갔어요.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죠. 다음날 이른 아침, 강우진이 제게 찾아와 어떤 쪽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박민호 선생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때 강우진이 건넨 종이에는 떨리는 글씨로 쓰여진 내용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온 편지였죠. 오늘도 3명을 잃었다. 모두 20대 초반이었다. 지혈대 하나만 있었어도, 기본적인 항생제만 있었어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선 붕대도 부족해서 군복을 찢어 응급처치를 한다. 이게 정말 21세기의 의료인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대부분의 북한군 의무병들은 기초적인 의료품도 없이 전선에 배치됩니다. 심지어 마취제 없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도 그런 상황을 직접 겪었겠죠. 실제 상황은 더 끔찍합니다. 부상자가 발생하면 후송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저 현장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죠. 김대위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는 우크라이나 전선의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이 지역에만 약 50명의 북한 의료진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부분 강제 파견이에요. 강제로요? 네. 대부분 정치적 성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발됐죠. 전선에서 충성을 증명하라는 명목으로 책상 위에 놓인 자료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어요. 사진 속에는 완전히 지쳐 보이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너무나 젊은 얼굴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의대를 나온 전문의들인가요? 네. 평양의대 수석 졸업생도 있고 함흥의대에서 소아과를 전공한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총알바지로 취급될 뿐입니다. 순간 머리가 울렸어요. 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USB 속 자료가 떠올랐죠.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강우진이 지도를 가리켰어요. 이 지역에서만 지난달에 15명의 의료진이 사망했습니다. 전투가 아닌 기본적인 보호장비도 없이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말을 잇지 못하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마도 동료들이었겠죠. 더 이상은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그들도 의사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공부한 의사라고요. 저도 모르게 책상을 꽉 쥐었어요. 이런 비극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첨단 장비들, 충분한 의료품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겐 그저 꿈일 뿐이에요. 김대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예요. 함께 계획을 더 구체화해봐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을까?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지만 우리의 논의는 계속되었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는지. 그들을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병원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강우진이 전해준 우크라이나의 북한 의료진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김대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국제협력과의 이영주 과장이 제시한 방법들 중에는 희망적인 것들이 있었거든요. WHO와 UN 산하 의료지원 프로그램들, 국제의료지원단과의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하나 검토해 가다 보니 조금씩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북한 의료진들에게 안전하게 구호물품과 의료물품을 나눠줄 수 있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북한 의료진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방법.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그 희망을 찾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니, 우리가 찾은 이 작은 가능성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지? 제가 천천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내볼게. 이게 정말 가능했던 일이라니. 시간이 흐르며 제 다짐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군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기 시작했거든요.
김대위가 건넨 현장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한국 군의관들의 활동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적십자 표시만 보고 도움을 요청했대요. 북한군 부상자들이. 그때 강우진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전투 중 부상당한 북한군 병사들이 한국의료지원단의 야전 병원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자신들의 의무병에게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대요. 우리 의료진들이 그들을 거절할 리 없었죠. 현장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어요. 한국 군의관들이 북한군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모습, 국적을 초월한 의술의 현장이었죠. 이 사진 보세요. 이분이 이성준 중령님이에요. 복부 관통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의 긴급 수술을 집도하고 계시네요. 최신 의료장비와 숙련된 의술로 무장한 한국 의료진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경계했대요. 적군한테 치료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고서에 따르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한국 의료진들에게 가면 살 수 있다는, 그들은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는다는. 여기 보세요. 북한군 의무병들도 우리 의료진들에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인 응급처치법부터 최신 의료기술까지. 그 사진 속에는 한국 군의관들이 북한 의무병들에게 의료 교육을 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두려움 대신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매일 밤 몰래 찾아온대요. 의료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도 저런 시절이 있었겠죠. 덕분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상자 생존율도 높아졌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놀라운 통계가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의 도움을 받은 북한군 중 상당수가 이후 귀순을 선택했다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희망이에요. 순간 저는 김대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거창한 작전이나 계획이 아닌 그저 의술을 통한 진심 어린 도움.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한 거죠. 언니, 우리가 찾은 답이에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그들이 보여준 인류애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마치 언니도 이 소식을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영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김대위를 따라 도착한 곳은 국군수도병원 신관 3층이었어요. 사라 테일러 국제의료지원센터? 현관에 걸린 명패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난 6개월 동안의 성과입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명의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낯익은 얼굴들도 보였죠. 우크라이나에서 만났던 북한 출신 의료진들이었어요. 이곳에서 현재 15명의 북한 출신 의료진들이 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10명이 더 합류할 예정이에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한국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네요. 테일러 소령님, 그때 강우진이 다가왔어요. 그는 이제 이곳의 교육 담당 부장이 되어 있었죠. 덕분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 모든 건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 덕분이에요. 제가 오히려 배웠죠. 진정한 의술이 무엇인지, 인류애가 무엇인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눈부셨어요. 6개월 전 이곳에 다시 오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는 몰랐죠. 제가 이렇게 많이 변화할 거라는 것을. 그렇게 제가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반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버릴 거라곤 상상치 못했는데 말이죠. 이제 곧 떠나시는군요. 김대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가 영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거든요. 제 손에는 새로운 계획서가 들려 있었어요. 영국 국방부와 한국의 의료진들이 협력하는 국제의료지원 프로그램. 이제는 제가 그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언니, 이제야 알 것 같아. 왜 언니가 이곳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이들을 돕고 싶어 했는지. 그때 마지막으로 병원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의술을 배웠습니다. 국적과 이념을 넘어서는 생명의 가치를,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만들어내는 기적도 배웠다는 걸 느꼈습니다. 테일러 소령님, 비행기 시간이 됐습니다. 김대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떠날 시간이네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영국행 비행기를 타면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생각보다 한국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선물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경험을 하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인류애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또 진정한 의술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것.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헌신과 사랑은 국경도
이념도 뛰어넘는 것이었죠. 특히 국군수도병원의 의료 정보화 시스템과 응급 의료 체계는 영국으로 돌아가서도 적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 협력을 통한 의료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방식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군 의료진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헌신은 제 편견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 지원은 많은 생명을 구했고, 이는 의료인으로서 크게 배울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힘을 배웠어요. 제가 그토록 원망했던 이곳에서 오히려 희망을 발견하다니, 편견과 증오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언니처럼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 것 같아. 마지막으로 병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겠죠. 의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다음에 올 때는 언니를 보러 올게. 이제 저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과 한국의 의료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의료 시스템과 기술들은 분명 영국 의료 체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새롭게 생긴 의사로서의 꿈도 꾸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귀중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